이놈의 소가 기어이 주인을 잡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비키라니까. 제발 좀 비키란 말이다. 달수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쩍쩍 갈라진 논바닥 위로 메아리 쳤으나 황소 먹쇠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그 자리에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땀으로 범벅이 된 달수의 손에서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찰싹하는 소리가 소의 엉덩이에 꽂혔지만 먹쇠는 굵은 꼬리로 파리떼를 쫓을 뿐 아프다는 신뢰조차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자결하는 태양이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려꽂히고 있었고 흙먼지는 풀풀 날려 달수의 눈과 코를 맵게 찔러댔다. 밭을 갈아야 할 쟁기는 멈춰선 지 오래였고 소의 목에 걸린 멍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마치 달수의 비틀린 운명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오늘이 지나면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된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은 아비의 제사상에 올릴 쌀밥은커녕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입에 풀칠조차 못하게 될 판이었다. 달수는 쟁기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터진 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어깨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병호빙이었다. 야, 이 미련 곰퉁이 같은 놈아. 남들은 벌써 밭 깔고 씨 뿌리고 모내기 준비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밭고랑 하나를 넘지 못해. 이 난리냐. 달수는 억울함에 복받쳐 소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밀어보기도 하고 뿔을 잡고 당겨보기도 했으나 500근이 넘는 거구의 황소는 요지부동이었다. 녀석은 그저 반쯤 감긴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되새김질만 할 뿐이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달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모욕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 밭은 비탈진 산자락에 위치한 척박한 땅이었다. 돌이 많고 흙이 거칠어 쟁기질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서 가장 고집세기로 소문난 황소 먹쇠가 달수의 유일한 일꾼이라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먹쇠는 힘은 장사였으나 심사가 뒤틀리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장정이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고집불통이었다. 달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흙주먹을 쥐고 땅을 쳤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라고는 빚더미와 이 고집센 소 한 마리뿐이라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달수의 눈에서 흙먼지와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때 밭두렁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보게. 최씨네 아들놈이 또 소랑 씨름을 하고 있구먼. 어린 놈이 농사를 뭘 알겠나. 소 다루는 법도 모르면서 가장 노릇하려니 꼴이 말이 아니지. 저러다간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려. 근육. 지나가는 농부들의 비웃음 섞인 동정은 달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 삼아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다. 달수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에 몸을 떨었다. 달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에게 애원해보기로 했다. 그는 품속에서 아껴두었던 콩깍지 한 줌을 꺼내 소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먹새야, 제발 이거 먹고 힘 좀 내자. 한 고랑만 더 갈면 돼. 제발 부탁이다. 달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조차 넘어 비굴하게까지 들렸다. 그러나 먹새는 콩깍지 냄새를 킁킁 맡더니 흥 하고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겨우 이걸로 나를 움직이려 드느냐 라고 비웃는 듯했다. 달수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콩깍지를 집어던지고 다시 채찍을 들어 올렸다. 이 망할 짐승 죽어. 차라리 죽어서 고기나 되어라. 짝. 채찍 소리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지만 이번에는 소가 뒷발질을 하며 쟁기를 걷어차 버렸다. 우당탕. 낡은 나무 쟁기가 돌부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졌다. 그 소리는 달수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달수는 망연자실하여 부서진 쟁기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는 밭을 갈 수도 없다. 소를 움직일 수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밭고랑 사이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눈부신 태양빛이 너무나 야속하여 눈을 질끈 감았다. 귓가에는 매미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며 그의 패배를 조롱하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뜨거운 햇볕이 한풀 꺾이고 서산으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무렵 달수의 얼굴 위로 긴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서늘한 기운에 달수가 눈을 뜨자 역광을 받아 시커먼 형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낡아 빠진 누더기 승복을 걸치고 한 손에는 옹이진 육모방망이 같은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이었다. 스님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주름이 자글자글했으나 두 눈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속을 알 수 없었다. 스님은 밭 한가운데 널브러진 달수와 그 옆에서 태연하게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번갈아 보며 껄껄 웃었다. 거참. 밭을 갈라 했더니 사람 속을 갈아엎고 있구먼. 소가 주인을 부리는 것인가? 주인이 소를 모시는 것인가? 스님의 말은 농담 같았으나 달수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달수는 벌떡 일어나 옷에 흙을 털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스님이 농사일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염장 지르지 마시고요. 달수는 등을 돌리고 부서진 쟁기를 주워 모으려 했다. 그러나 스님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밭두렁에 걸터 앉아 집신을 털며 말을 이었다. 농사는 몰라도 마음은 알지. 자네가 지금 소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네의 조급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달수는 그 말에 멈칫했다. 스님은 지팡이로 먹새를 가리켰다. 저 미물도 생명이건을 제 뜻이 있고 제 고집이 있는 법이다. 자네는 저 소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달수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다. 짐승한테 묻긴 뭘 물어봅니까? 소가 말을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게으름 피우는 거죠. 저놈은 그냥 악마입니다, 악마.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 혀를 찼다. 자네가 채찍을 들고 고함을 칠 때마다 저 소의 귀는 다치고 마음은 굳어지는 게야. 억지로 꺾으려 하면 부러질 뿐이지. 쟁기가 부러진 것처럼 말일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달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그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묵직했다. 청년 내 비결 하나 알려주리. 저 소를 천하장사로 만들어 자네를 조선 팔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비결 말일세. 부자라는 말에 달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밥 굽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달수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러나 간절함을 담아 물었다.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소를 때리지 않고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달수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소를 짐승으로 보지 말고 자네의 상전 샹덴으로 모시게. 자네가 소의 종이 되어 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소는 자네의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걸세. 명심하게.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스님은 알쏭달쏭한 선문답 같은 말만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따라 호련히 사라졌다. 달수는 스님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상전으로 모시라고, 소의 종이 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귀한 쌀밥을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 고집불통 황소를 상전으로 모시라니. 그러나 달수의 뇌리에는 스님의 맑은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고 맴돌았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쟁기, 부서진 밭과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진 하늘 멀뚱히 서 있는 소를 보며 달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달수는 한숨을 푹 쉬고 먹새에게 다가갔다. 평소라면 콧김을 뿜으며 발길질을 했을 달수가 빈손으로 다가오자 먹새는 의아한 듯 큰 눈을 껌뻑거렸다. 달수는 채찍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소의 거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뻣뻣한 털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다. 그래, 내 놈이 이겼다. 내가 졌다. 스님 말대로 한번 해보자. 네가 내 상전이다, 상전. 달수의 목소리에서 도끼가 빠지고 체념 섞인 부드러움이 배어나왔다. 기이하게도 달수의 손길이 닿자 먹새의 꼬리 흔들림이 멈추고 귀가 쫑긋 섰다. 달수는 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의 눈가에 낀 눈곱 멍에에 쓸려 벗겨진 목덜미의 상처, 그리고 등에 달라붙은 쇠파리들. 아, 너도 아팠겠구나. 너도 힘들었겠구나.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자신의 힘듦에만 겨워 소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달수는 밭두렁 옆 개울가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왔다. 그리고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 소의 목덜미와 상처 부위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시원한 물이 닿자 먹새는 푸르르하며 기분 좋은 콧소리를 냈다. 달수는 소의 등을 긁어주고 파리를 쫓아주며 난생 처음으로 소와 대화를 시도했다. 먹새야,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를 몰아세우기만 했구나. 오늘은 그만 가자.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염을 끓여줄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던 먹새가 달수가 고삐를 살짝 잡기도 전에 스스로 발을 떼어 집 쪽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채찍으로 때려도 안 되던 놈이 물 한 모금과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움직이다니. 달수는 소의 뒤를 따르며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상전으로 모셔라. 소의 마음을 헤아려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달수는 앞서 걷는 소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기묘한 설렘이었다. 쟁기는 부서졌고 하루 농사는 망쳤지만 달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오늘 밤은 길고도 짧을 것이다. 내일부터 시작될 소를 상전으로 모시는 기이한 농사꾼의 하루가 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달수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소의 원앙 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맑고 청아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딸랑딸랑. 그것은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달수의 집 부엌에서는 사람의 밥 짓는 냄새보다 더 고소하고 진한 냄새가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굶주린 식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짐승인 황소 먹새를 위한 저녁상이었다. 달수는 헛간에 처박혀 있던 가장 좋은 콩을 한 바가지나 퍼다가 가마솥에 쏟아부었고 지푸라기도 대충 썰어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수 가닥처럼 잘게 썰어 정성스럽게 끓여내고 있었다. 펄펄 끓는 여물솥에서 나는 김이 부엌을 가득 채우자 안방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얘야, 네가 기어이 실성을 했느냐. 우리 식구 먹을 콩도 없는데 그 귀한 것을 소죽 쓰는데 다 털어넣으면 어찌 산단 말이냐. 어머니의 타박에도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을 저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이 콩 한 바가지가 쌀가마니 10개, 100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먹새는 이제 그냥 소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상전입니다. 상전. 달수는 잘 끓여진 여물을 식혀서 구유에 담아 외양간으로 가져갔다. 평소 같으면 차가운 찬물에 마른 짚이나 섞어 던져주었을 터였으나 오늘 달수의 태도는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을 올리는 내관처럼 공손하기 짝이 없었다. 먹새님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푹 삶았으니 드시기 편할 겁니다. 달수가 여물을 내려놓고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자 먹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녀석은 의심스러운 듯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내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쩝쩝. 소가 여물을 씹는 소리가 달수의 귀에는 마치 고맙다 주인아. 맛이 참 좋구나 라는 칭찬처럼 들렸다. 달수는 소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에 쭈그리고 앉아 등을 긁어주고 쇠파리에 물려 부어오른 자리에 된장을 발라주며 밤이 깊도록 외양간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달수는 일어났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외양간으로 가서 밤새 먹새가 싸놓은 솥똥을 치우고 마른 짚을 새로 깔아 잠자리를 봐주었다. 그리고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에 집단을 적셔 소의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먹새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 밭 갈기에 딱 좋겠습니다. 부디 옥체만강하시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달수가 존댓말을 써가며 소의 엉덩이를 닦고 꼬리에 붙은 오물까지 떼어내자 지나가던 옆집 칠성이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다. 부푸. 달수 저놈이 드디어 미쳤군. 소한테 절을 하지 않나. 목욕을 시키질 않나. 조만간 굿이라도 한 판 버리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만 달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스님의 한마디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라는 가르침만이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아 달수가 먹새를 끌고 밭으로 향할 때였다.
평소라면 콧두레를 억지로 잡아당겨야 겨우 끌려오던 먹새가 오늘은 달수가 고삐를 느슨하게 쥐고 앞장서자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강아지처럼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달수의 손에는 채찍 대신 부드러운 쑥 한 줌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욕설 대신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밭에 도착한 달수는 멍해를 씌우기 전 소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먹새야 힘들겠지만 부탁한다. 네가 아니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다. 네가 밭을 갈아주면 나는 평생 너를 은인으로 모시겠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 먹새는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달수의 뺨을 거친 혀로 한 번 핥아주더니 스스로 멍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달수가 쟁기를 잡고 이랴 하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자 기적이 일어났다. 먹새가 네 다리에 힘을 주고 흙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지직 또까악 쟁기날이 굳은 땅을 파고들며 흙을 뒤집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먹새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지부동이던 그 게으른 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녀석은 거침없이 밭고랑을 타넘으며 흙을 갈아엎었다. 달수는 쟁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줄 필요도 없었다. 먹새는 마치 밭의 지형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돌부리가 나오면 피해가고 흙이 단단한 곳에서는 힘을 더 주며 춤을 추듯 밭을 갈았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이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예술과도 같았다. 점심참이 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저게 저 똥고집 먹새란 말인가. 어찌 저리 순한 양처럼 밭을 간단 말인가. 달수 저놈이 무슨 요술을 부린 게야. 반나절 만에 저 넓은 밭을 다 갈다니.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달수는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를 나무 그늘로 데려가 쟁기를 풀어주고 자신이 싸온 주먹밥을 떼어 먹새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 보물이다. 달수가 소의 등을 토닥이자 먹새는 되새김질을 멈추고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왔다. 그 순간 달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줘서 고마운 감정이 아니었다. 말 못하는 짐승과 마음이 통했다는 전율, 그리고 상대를 존중했을 때 비로소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날 이후 달수의 농사법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땅과 작물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먹새를 상전으로 모셨듯 흙을 모시고 작물을 모시기 시작했다. 다른 농부들이 빨리빨리를 외치며 닥치는 대로 씨를 뿌릴 때 달수는 밭에 쭈그리고 앉아 흙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비벼보며 흙의 기분을 살폈다. 오늘은 흙이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더 대줘야겠어. 혹은 바람이 차니 어린 모들이 춥겠구나. 짚을 덮어주자. 달수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작물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사람들은 달수가 소에 미치더니 이제는 흙에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달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와 흙이 숨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달수는 밭의 성질에 따라 심는 작물도 달리했다. 돌이 많고 물 빠짐이 좋은 비탈밭에는 콩이나 메밀을 심고 습기를 잘 머금는 진흙 땅에는 벼를 심었다. 그리고 먹새가 밭을 갈 때도 무조건 깊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흙의 깊이와 작물의 뿌리 내림을 생각하여 깊이를 조절했다. 먹새야, 여기는 콩을 심을 자리니 너무 깊게 갈지 말자. 살살 부탁한다. 달수가 고삐를 살짝 당기며 신호를 주면 먹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힘을 조절했다. 사람과 소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니 일의 능률은 배가 되었고 작물들은 주인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다. 가을이 되자 마을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일었으나 그 중에서도 달수의 밭은 유독 눈부시게 빛났다. 다른 집 벼들이 병충해에 시달리고 태풍에 쓰러질 때 달수의 벼는 꼿꼿하게 서서 알알이 연그러 있었다. 콩밭에는 콩깍지가 터질 듯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무와 배추는 장정의 허벅지보다 굵게 자랐다. 수확하는 날 달수의 집 마당에는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세상에 저 척박한 비탈밭에서 이런 수확이 나오다니. 달수가 용하네 용해. 귀신이 도왔나 봐.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으로 달수의 집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달수는 수확의 기쁨에 취해 거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잘 익은 맵쌀로 밥을 지어 스님이 사라졌던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을 퍼서
먹쇠의 구유에 부어주었다. 먹쇠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밥은 네가 지은 것이다. 소는 쌀밥을 맛보더니 음매 하고 길게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풍년을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달수는 수확한 작물을 단순히 시장에 내다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작물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콩은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그고 배추는 절여서 김치를 담가 팔았다. 달수가 만든 된장과 김치는 맛이 좋기로 소문이나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의 객주들까지 찾아와 사가기에 이르렀다. 달수의 곳간에는 곡식과 엽전이 쌓여갔고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달수는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먹쇠의 여물을 직접 끓이고 소의 털을 빗겨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인들이 주인어른, 이제 그런 천한 일은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만류해도 달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소는 짐승이 아니다. 나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우리 집안을 일으킨 은인이다. 내 손발이 움직이는 한 먹쇠의 시중은 내가 들 것이다. 달수는 늙어가는 먹쇠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소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찌들고 도끼 서린 소년이 아니라 여유롭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어엿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스님의 가르침 하나가 한 소년의 인생을, 아니 한 마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는 먹쇠의 등을 닦아주다 녀석의 털가죽 아래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늙음의 신호였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 천하장사 먹쇠도 이제 늙고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마. 달수는 농사일에서 먹쇠를 은퇴시키고 오직 산책과 휴식만을 즐기게 했다.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소를 먹여 살려서 뭐 하냐며 혀를 찼지만 달수에게 먹쇠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달수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였다. 하늘이 달수의 지혜와 덕망을 시험하려는 듯 검은 먹구름 대신 붉은 가뭄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만에 대가뭄 대지는 타들어가고 인심은 흉흉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나 달수는 이미 땅의 소리를 듣고 다가올 재앙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남들이 흉작을 걱정하며 하늘만 쳐다볼 때 조용히 곳간 문을 단속하고 물길을 정비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소의 마음을 얻어 밭을 갈았던 소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세상을 구제할 준비를 마친 거상쥐상이 되어 있었다. 먹쇠와의 교감을 통해 달수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리즈는 단순히 소를 부리는 법에 그치지 않고 흙과 바람, 그리고 천지 만물, 텐디 만무의 소리를 듣는 경지로 확장되고 있었다. 스님이 남기고 간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라는 가르침은 달수의 뇌리에 박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달수는 이제 밭에 나가면 무턱대고 호미질부터 해대던 예전의 무지한 농사꾼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의원이 환자의 맥을 짚듯 밭두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보며 땅의 상태를 살폈다. 짜다. 땅이 짜고 뻑뻑해. 지난 겨울 눈이 적게 와서 흙 속에 염기가 덜 빠졌구나. 이대로 씨를 뿌리면 뿌리가 타들어가겠어. 달수는 혼자 중얼거으며 고개를 저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실성한 사람의 기행지싱으로 보일 법한 행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때가 되면 관습적으로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물을 대는 식의 농사를 지었다. 절기제치가 고국고귀가 되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벽씨를 담그고 이파리샤가 되면 무조건 밭을 갈았다. 하지만 달수는 달랐다. 그는 달력의 날짜보다 자신이 직접 느끼는 땅의 기운과 바람의 냄새를 더 신뢰했다. 그해 봄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고추 모종을 심을 때 달수는 멀쩡한 밭을 놀려두고 빈둥거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달수 자네 또 게으른 병이 도졌나? 지금 안 심으면 늦어. 남들 다 심는데 뭐 하고 있는가? 이웃집 김영감이 지나가다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지만 달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바람 냄새가 차갑습니다. 북쪽에서 늦된 서리가 내려올 것 같아요. 며칠만 더 기다렸다 심으려 합니다.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이놈이 소한테 절을 하더니 이제는 점쟁이가 다 되었네 그려.
지금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설이 타령이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비웃으며 부지런히 모종을 심었다. 그러나 사흘 뒤 거짓말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며 때 아닌 늦서리가 마을을 덮쳤다. 밤새 하얗게 내린 서리는 막뿌리를 내리려던 어린 모종들을 무참히 얼려 죽였고 마을의 밭들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다.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뒤늦게 모종을 심은 달수의 밭만은 피해를 입지 않고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달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저놈,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산신령이 돕는 게야. 어찌 날씨를 저리 족집게처럼 맞춘단 말인가. 달수의 듣는 귀는 작물을 선택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쌀과 보리만 심는 것이 아니라 밭의 위치와 흙의 성질에 따라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골라 심었다.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좋은 산비탈에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고 그늘이 많이 지는 밭 가장자리에는 습기를 좋아하는 토란을 심었다. 먹새는 주인의 뜻을 아는 듯 달수가 원하는 깊이와 너비로 정확하게 밭을 갈아주었다. 소가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면 달수는 그 속에 씨앗을 심으며 속삭였다. 잘 자라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내가 잘 돌봐주마. 그것은 농사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어버이의 마음과도 같았다. 여름이 되자 달수의 밭은 그야말로 풍요의 정원 庭園이었다. 다른 집 고추는 탄저병이 들어 말라 비틀어질 때 달수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고랑의 간격을 넓혀 통풍을 좋게 한 덕분에 붉고 탐스러운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다. 콩밭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이는 달수가 잡초도 흙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생명이니 작물과 싸우지 않게 미리미리 달래서 뽑아야 한다며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김을 맨 덕분이었다. 달수의 손은 흙물과 풀물로 검게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보석처럼 빛났다. 그는 흙이 주는 정직한 보답에 전율했다. 소의 마음을 얻으니 밭을 얻었고 밭의 마음을 얻으니 풍년을 얻은 것이었다. 가을 수확철이 되자 달수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밭에서 나온 농작물은 다른 집 것보다 크기가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 달수의 쌀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달았으며 그의 콩은 알이 굵고 고소했다. 장터에 달수가 짐을 풀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달수네 물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간다며 줄을 섰다. 하지만 달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스님이 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사만 잘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곡식은 그대로 두면 썩거나 쥐가 먹지만 가공을 하면 그 가치가 10배, 20배가 된다. 달수는 수확한 농작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로 결심했다. 달수는 수확한 참깨를 헐값에 파는 대신 직접 짠 참기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는 기름을 짤 때도 정성을 다했다. 깨를 볶는 온도와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타지 않고 가장 고소한 맛을 내는 비법을 찾아냈다. 달수네 집 굴뚝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피어오르면 심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찾아올 정도였다. 또한 그는 못생기거나 작아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콩들을 모아 메주를 띄우고 된장과 간장을 담랐다. 항아리 하나하나를 닦으며 맛있어져라, 깊어져라. 주문을 외우듯 정성을 쏟은 장맛은 깊고 그윽하여 한양의 양반가에서도 주문이 쇄도했다. 이복의 달수 잔의 된장 맛을 보니 내 돌아가신 어머니 손맛이 생각나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있는 대로 다 주게. 비단 옷을 입은 거상들이 달수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달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면서도 결코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제 솜씨가 아니라 저기 있는 황소 먹새와 이 땅의 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지요. 달수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다시 척박한 땅을 사들여 개간하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정비하는 데 썼다. 사람들은 달수가 돈독이 올랐다고 수군거렸지만 달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는 땅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흙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갈증의 소리. 그것은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달수가 예상했던 대로 대가뭄의 전조젠저가 시작된 것이었다. 겨울 눈이 적었던 탓에 계곡물은 일찌감치 말라붙었고 봄바람에는 습기 대신 건조한 모래먼지만 가득했다.
다른 농부들이 비가 오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 달수는 먹새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물길을 찾고 밭가의 깊은 웅덩이를 팠다.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 대신 가뭄에 강한 조와 수수 그리고 고구마를 심었다. 달수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쌀밥 먹기 싫어서 개나 먹는 고구마를 심나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행동을 비웃었지만 달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흙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달수는 밭에서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고 늙어가는 먹새를 바라보았다. 먹새는 이제 예전처럼 힘차게 밭을 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주인의 곁을 지키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달수는 먹새에게 다가가 목을 끌어안았다. 먹새야, 네가 가르쳐 주었지. 억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고.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 없이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먹새는 큰 눈을 껌뻑이며 달수의 말에 동의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달수의 지혜는 이제 흙을 넘어 하늘의 뜻을 읽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해 여름 태양은 대지를 태워버릴 듯 자결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쩍쩍 소리를 냈고 애써 심어놓은 모들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기우제를 지내도 하늘은 맑기만 했다. 하지만 달수의 밭은 달랐다. 그가 미리 파놓은 웅덩이에서 길어올린 물과 가뭄을 견디는 작물들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달수의 고구마 줄기는 메마른 땅 위에서도 푸르게 뻗어나갔고 조와 수수는 뜨거운 태양을 머금고 알알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리 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어느 날 인근 고을의 사또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달수의 집을 찾아왔다. 흉년이 들어 관아의 곡간조차 비어가는데 달수의 집 창고에만 곡식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네가 이 마을의 농사 신동이라는 달수냐? 내 듣자 하니 가뭄에도 끄떡없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 비법을 관아에 바치거라. 사또의 말은 위압적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달수는 사또 앞에 엎드려 말했다. 사또 나으리 비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소의 마음을 듣고 흙의 마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땅이 목마르다 하여 물을 준비했고 벼가 힘들다 하여 고구마를 심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달수의 말에 감탄하며 무릎을 쳤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현명한 대답이로다. 내 너의 지혜를 높이 사니 앞으로 우리 고을의 농사를 자문해 다오. 달수의 명성은 이제 관아를 넘어 조정에까지 알려질 기세였다. 그러나 달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의 곳간은 채워져 가지만 굶주리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수는 밤새 뒤척이며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라. 달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막대했다. 하지만 이웃이 다 죽고 나면 혼자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달수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곧간 문을 열 것이다. 그것이 소와 흙에게 배운 상생상성의 도리이자 스님이 말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달수의 결심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외양간의 먹새도 음매 하고 길게 울며 주인의 뜻을 지지해 주었다. 바야흐로 달수가 단순한 분홍분홍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거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노했다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재앙이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대지를 불태워 버리려는 하늘의 형벌과도 같았다. 강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허연 배를 드러냈고 우물은 말라붙어 먼지만 풀풀 날렸다. 자결하는 태양은 자비 없이 내리쬐어 들판의 곡식들을 누렇게 태워 죽였고 산짐승들마저 목이 말라 인가로 내려와 쓰러져 죽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끊긴 지 오래였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비저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상이 고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 메마른 지옥도 디곡토 속에서 유일하게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달수의 밭이었다. 달수가 먹새와 함께 피땀 흘려 파놓았던 깊은 웅덩이와 수로 쉐루 덕분에 그의 작물들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들이 비웃던 고구마와 조수수는 가뭄을 이겨내고 알알이 연그러갔고 달수의 집 곳간은 여전히 묵은 곡식과 햄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달수의 집 앞을 지나며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굶주림에 찬 눈빛으로 담장을 흘끔거렸다. 저 집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혼자만 저리 잘 산단 말인가. 수군거림 속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때를 틈타 마을의 유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김참판은 악마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곳간에 쌓여있는 쌀을 미끼로 백성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쌀 한 마를 줄 터이니 내 집 문서를 가져오너라. 보리한 가마니에 내 딸을 종으로 팔거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과 자식을 김참판에게 넘겨야 했다. 김참판의 곳간은 땅 문서와 노비 문서로 채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김참판은 달수를 찾아와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복의 달수 자네 창고에 있는 곡식을 내게 넘기게. 내 후하게 쳐주지. 어차피 저 거지 떼들에게 나눠줘봤자 남는 건 빈 껍데기뿐이야. 나와 손잡고 이참에 한양으로 진출하는 게 어떻겠나. 달수는 김참판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곡식은 사람을 살리라고 땅이 준 것이지 사람을 점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김참판은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미련한 놈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저 굶주린 복도들이 내 집을 털러올 때 후회해도 늦으리라. 김참판이 돌아간 뒤 달수는 외양간으로 향했다. 늙은 먹쇠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하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달수는 먹쇠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먹쇠야,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이 바로 내가 져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먹새는 큰 눈을 껌뻑이며 달수의 뺨에 머리를 비비며 마치 주인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달수는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솥을 거십시오. 있는 솥은 다 걸고 죽을 쑤십시오. 그리고 곳간 문을 활짝 여십시오. 다음 날 아침 달수의 집 대문 앞에는 구휼조슈이라 쓰인 큰 깃발이 내걸렸다. 그리고 대문이 활짝 열리며 구수한 죽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달수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혹시나 달수가 비싼 값을 부르거나 김참판처럼 땅 문서를 요구할까봐 잔뜩 움츠러든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달수는 낡은 베옷을 입고 직접 국자를 들고 나섰다. 자, 오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드십시오. 싸구려 죽이지만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공짜라니 이 흉년에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니.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죽 한 그릇을 받아 들고 물었다. 정말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나중에 딴말하기 없네. 달수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어르신, 이 곡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저기 있는 황소 먹새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 주인인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니 마음 편히 드십시오. 노인은 죽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당장 먹을 죽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고구마와 조를 한 꾸러미씩 들려주었다. 이걸로 죽을 쑤어 드시고 남은 씨감자는 꼭 심으십시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달수의 곳간은 빠르게 비어갔다.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달수의 어머니는 가슴을 쳤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곳간이 비어갈수록 달수의 마당은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달수를 살아있는 부처, 달수보살이라 부르며 그의 집족을 향해 절을 했다. 반면 김참판의 집은 파리만 날렸다. 달수가 곡식을 푼다는 소식에 김참판에게 빚을 지려던 사람들이
모두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김참판은 쌀이 썩어 나가는데도 팔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폭리를 취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악덕지주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게 되었다. 성난 민심은 김참판의 집 담장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겁을 먹은 김참판은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야 했다. 스님의 말대로 달수는 재물을 잃음으로써 사람을 얻었고 김참판은 재물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다. 달수의 선행은 바람을 타고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에까지 전해졌다. 시골의 한 농사꾼이 전 재산을 털어 수천 명의 백성을 살려냈다더라. 소가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빈민을 구제했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조정의 대신들은 달수의 이야기를 하며 감탄했다. 흉년의 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구휴를 일개 백성이 해내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 아니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어사 유씨를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달수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먹새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어사가 달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아까운 재물을 다 내어주었는가? 후회하지 않는가? 달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소인에게는 이 늙은 소 한 마리면 족합니다. 곳간은 비었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곡식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임을 배웠습니다. 어사는 달수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그대로 고했다. 임금은 달수에게 큰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려 했으나 달수는 소인은 흙을 만지며 살 팔자입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임금은 달수에게 의농, 이농, 의로운 농부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하고 쌀 300석을 보내 그가 비운 곡간을 다시 채워주었다. 달수가 나라에서 받은 쌀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온 고을이 달수 만세, 먹새 만세를 외치며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가뭄이 끝나고 마침내 비가 내리던 날 달수는 먹새를 끌고 밭으로 나갔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향기롭게 피어올랐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먹새야 보았느냐?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렸다. 늙은 먹새는 비를 맞으며 음매하고 길게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단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것만 같았다. 달수는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10년 전 이 밭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스님이 던져준 그 화두가 비로소 풀린 것 같았다. 부자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이 말 못하는 짐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찾아온 것은 단순한 풍년이 아니라 달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였다. 임금이 하사한 의농, 이농, 현판이 대문에 걸린 후 달수의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곡식은 창고에 썩어날 정도로 쌓였고 엽전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그는 명실상부한 고을, 최고의 만석군, 만시준이 되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99칸으로 늘어났고 그의 논밭은 지평선 끝까지 닿을 정도로 광활해졌으며 수십 명의 하인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집안을 돌봤다. 그러나 이 모든 부귀 영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달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비단옷 대신 흙물이 든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채 새벽마다 외양간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대감마님, 이제 제발 채통을 지키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달수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비단옷보다 귀한 것은 늙은 황소 먹새의 거친 털가죽이었고 산의 진미보다 값진 것은 먹새가 오물오물 씹어 넘기는 여물 냄새였기 때문이었다. 달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전국 각지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개 중에는 장사에 실패한 상인도 있었고 과거에 낙방한 선비도 있었으며 가난을 벗어나고픈 젊은 농부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달수에게 매달리며 비결을 물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떤 비법을 쓰셨길래 척박한 땅에서 황금을 캐내셨습니까? 특별한 비료라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종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달수가 감춰둔 비기라도 내놓길 기대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럴 때마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늙고 병들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황소 한 마리가 평온하게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웅성거렸다. 아니, 다 죽어가는 소를 보여주며 뭘 어쩌란 말인가. 달수는 늙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소는 그저 늙은 짐승에 불과하겠지요. 하지만 이 소가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스승이자 상전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달수는 10수년 전 밭고랑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스님이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내 뜻대로 상대를 꺾으려 하면 쟁기만 부러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굽히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면 상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나를 돕습니다. 그것이 소든 흙이든 혹은 장사를 하는 고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달수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다. 나는 소를 부리려 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소는 밭을 춤추듯 갈아주었습니다. 흙을 밟으려 하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흙은 황금을 토해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나를 돕더군요.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비결입니다. 방문객들은 달수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기술이나 요행을 바라고 왔으나 달수가 내놓은 것은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이치리지였다.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라.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 중에는 훗날 큰 상인이 되어 달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이도 있었고 덕망 높은 목민관이 되어 백성을 섬긴 이도 나왔다. 달수의 집은 단순히 쌀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배움터가 되어갔다. 그러나 정작 달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스승인 먹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오후였다. 달수는 여느 때처럼 먹쇠를 데리고 양지바른 마당에 앉아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먹쇠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어 옆으로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있었으나 달수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온했다. 달수는 직감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먹쇠야,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니? 달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먹쇠는 힘겹게 꼬리를 들어 달수의 손등을 툭 쳤다. 그것은 그래 주인아.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다. 슬퍼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신호였다. 달수는 하인들을 물리고 먹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나에게 짐승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형제였고 부처님이었다. 내 등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집 기둥이 되었고 내 거친 숨소리가 우리 식구의 밥이 되었다. 달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먹쇠의 얼굴을 적셨다. 먹쇠는 달수의 눈물을 혓바닥으로 핥아주고 싶었으나 혀를 내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주 작게 매 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밭을 갈 때에 힘찬 울음도 배고프다고 보채는 울음도 아닌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나는 자의 안식과 평화가 깃든 소리였다. 먹쇠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혔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배의 움직임이 멈추고 콧김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마당을 가득 채우던 봄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달수는 먹쇠의 따뜻한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오열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나만 두고 어딜 가느냐. 천하의 거부지 후 달수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숙연해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울음은 단순히 가축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영혼의 반쪽을 떠나보내는 단장 둔청의 슬픔이라는 것을. 달수는 먹쇠의 장례를 사람의 장례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최고급 관을 짜서 먹쇠를 안치하고 수십 명의 상여꾼을 불러 꽃상여를 태웠다. 어이 가세, 어이 가세.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내 집 문 앞이 저승일세. 상두꾼의 구슬픈 소리와 함께 먹쇠의 상여가 마을길을 지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저 소가 우리를 살렸지. 가뭄 때 저 소가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사람들은 먹쇠의 죽음을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먹쇠는 달수가 처음 밭을 갈았던 가장 전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언덕 위에 묻혔다. 달수는 무덤 앞에 큰 비석을 세우고 은우지묘 은요주무 은혜로운 소의 무덤라 새겼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수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늙어서도 틈만 나면 지팡이를 짚고 먹쇠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달수가 심어놓은 콩과 팥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달수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먹쇠가 여물을 씹는 소리처럼 혹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먹쇠야, 네가 가고 나서도 세상은 여전하구나.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 아등바등하고 서로를 이기려 싸우고 있다. 네가 보여준 그 우직한 침묵과 희생이 그립구나. 달수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길 막대한 유산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귀를 기울였다. 달수는 앙상한 손으로 베개 밑에서 낡고 달아빠진 원앙 소방울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먹쇠가 평생 목에 걸고 다녔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유품이었다. 내 유산은 논문서도 아니고 엽전 꾸러미도 아니다. 바로 이 원앙이다. 자식들이 의아해하자 달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 원앙 소리를 기억해라.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채찍을 들었을 때 이 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낮추고 소를 섬겼을 때 이 소리는 세상을 깨우는 목탁 소리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다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너희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부자가 되지 말고 남을 업고 가는 부자가 되어라. 밭을 가는 소처럼 묵묵하게. 그러나 멈추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그리고 저 언덕 위의 먹쇠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말을 마친 달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고된 밭갈이를 끝내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농부처럼 평온해 보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원앙을 붙들고 통곡했다. 달수가 떠난 뒤에도 그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으며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는 가풍, 자풍은 수백 년간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소의 덕을 본 마을이라 하여 우덕린 요덜이라 불렀고 달수와 먹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그 마을 뒷산 언덕에는 주인을 부자로 만들고 세상을 구했던 황소의 무덤이 남아있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곳에서 딸랑거리는 맑은 원앙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나그네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진정한 부富란 무엇인가? 그것은 황금으로 채운 곳간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얻어 채운 따뜻한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늙은 황소와 한 농부의 전설은 영원히 노래하고 있었다.